역사 완성자 우선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은 22강 절대왕정의 성립 요거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학생들을 요 파트를 이제 그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게 그렇습니다. 선생님 절대왕정? 이거는 뭐 저희가 그 뭐 영화에서 봤던 뭐 절대 반지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이 봉건 귀족 사회에서요, 근대 시민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 있었던 과도기적인 그런 단계를 절대 왕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왕의 힘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다라고 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절대적인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막대한 뭐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그런 뭐 절대 반지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생각하시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한번 바로 설명드리고 한번 가면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절대왕정의 구조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봉건 귀족 밑에 이제 농민들이 있었죠? 자, 이들로 대표되는 이 중세 봉건 사회에서 자, 대상인과 수공업자, 상공업자, 특히 이 시민 계층이 형성되게 되는 근대 시민 사회로 이 넘어가게 되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있었던 게 절대 왕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을 떠받치던 건 관료제와 상비군이 되겠었고요. 특히 뭐 중상주의 같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왕권 신수설 같은 것들이 같이 등장하게 되면서 절대 왕정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저희가 이렇게만 그냥 해주고 넘어가면 좀 여러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서 그 절대 왕정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있었습니다. 자, 절대 왕정이 있습니다. 자, 절대 왕정은요, 무슨 거라고 했었죠? 과도기적. 과도기적 단계란 건 뭡니까? 이쪽에서 그 전 단계에서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에 그런 있었던 그런 이제 뭐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지만 바뀌기 전도 아닌 뭐 이러한 그러한 단계를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전에는 그러면 국가가 어떤 국가였습니까? 봉건 국가였습니다. 봉건제 사회에서 그러면 절대 왕정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회로 넘어가게 되죠? 근대 국민 국가. 로 이제 가게 되는 과도기적 상태가 바로 이 절대 왕정이었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 왕정은요, 절대 왕정을 떠받치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절대 왕정은 이들의 이 세력 균형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었는데요. 이들의 이 세력 균형은 뭐였었죠? 맞습니다. 이 봉건 귀족과요. 봉건 귀족 세력. 물론 그 봉건 귀족 세력 밑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농민들이 있었겠죠. 이런 이 봉건 귀족 세력들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시민 계층, 뭐 대상인 및 뭐 상인, 상공인들, 그런 뭐 수공업자들, 이러한 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이 시민 계층의 세력 균형 가운데 서 있었던 게 절대 왕정이었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절대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제도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늘 대비되어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비군. 언제나 대비되어 있는 군대,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상비군과 함께 이들은 좀 큰 조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뭔가 체제가 잡힌 그러한 제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료제, 관료제라고 하죠. 자,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있었던 게 바로 이 절대 왕정이었었다라는 거. 근데 이 절대 왕정을 지지해주고 있었던 혹은 운영해주고 있었던 나름의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중상주의입니다. 이 중상주의는 제가 조금 뒤에도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는 뭐냐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단계에서 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가 통제하고 간섭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뭐라고 하냐면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은 그냥 우리들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는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나타난 거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왕권, 무슨 설?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왕권 신수설과 중상주의가 이 절대 왕정을 떠받치고 있었다라는 거. 이러한 흐름 가운데 등장했었던 게 뭡니까? 바로 이 절대 왕정이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왕권 신수설 하면 뭐 보댕이라든가 보슈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교과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특히 이 중상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밑으로 빼서 좀 자세하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있었죠? 중상주의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상주의입니다. 중상주의는요, 이렇게 평가하시면 돼요. 일단 뭐가 국가가 경제 활동을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통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지원해 주기도 하는 그런 생각 내지는 이론 내지는 사상 등을 우리가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상주의에 나오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중상주의와 우리가 약간 일맥상통하게 같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중금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중상주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거는 우리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부의 원천은 뭘까? 맞아요. 금이에요. 이게 그 국가에 금이라든가 은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요, 절대로 다른 나라로 바깥으로 빼질 않습니다. 그것을 중금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왜 나타나게 됐었냐면, 이 금이라든가 은은 바로 무엇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의 원천으로 생각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중금주의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건 약간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무역 차액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무역 차액주의라는 게 뭐냐면, 무역이라는 게 뭐죠?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와 뭐가 있는데요, 수출과 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나 무엇에 집중하는 겁니까? 수입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사오는 거에 비해서 언제나 바깥에 파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출을 많이 하거나 혹은 수입을 적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무역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이게 국가에 부가 된다, 국가에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요, 수출세,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내는 세금 있죠? 이런 것을 없애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장려금, 수출하면요 국가가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기도 해요. 수출 장려금을 주기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수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입을 줄여야지 무역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합니까? 관세를 높입니다. 관세라는 게 뭐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산업이 국내에 들어올 때 매기는 세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관세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입품의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그 물건을 파는 우리나라 상인들이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를 높이는 거,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요, 아예 수입을요 금지시키기도 해버려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게 다 이제 무슨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 이 무역 차익주의와 같이 일맥상통하게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이러한 것에 대한 최종 목적은 뭘까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면 만약 수입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 아니라 새로운 데서 뭐 잡아오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만들었던 걸 갖다 바로 그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곳을 뭐라고 합니까? 식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이 개척에 서구 열강들이 아주 앞다투어서 등장이 됐던 게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식민지 개척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쌓이겠죠? 대자본이 축적되는 것이겠고요. 자,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나오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상업혁명이
이제 하나의 배경 내지는 발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상업혁명은 저희가 지난강에 바로 그 아메리카의 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나타난 거에 하나의 배경이라고도 하지, 그 결과라고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과 이것과 성격적으로는 비슷하잖아요. 대자본이 축적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 시장이 개척되게 되면서 상업할 때가 많아지다 보니까 상업혁명이 나타났다. 이것도 역시 당연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바로 이 절대왕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상업주의의, 중상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이 여기가 된다라는 거 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성장했었던 그러한 절대 군주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유럽입니다. 서유럽. 이 서유럽의 절대 군주는 일반적으로는 16에서 한 17세기 정도에 등장했었던 인물이 주를 이룹니다. 제일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카 진출의 이 유럽 국가 중에서는 거의 이제 언제나 선두에 있었던 바로 그 국가입니다. 어떤 국가죠? 스파냐,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 들어갑니다. 자, 에스파냐는 이제 16세기경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펠리페 2세입니다. 이 인물 대단하죠? 이 펠리페 2세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무적 함대를 소유했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냥 언제나 싸우면 이겼대요. 그래서 적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그 함대를 뭐라고 불렀대요? 무적 함대다라고 이렇게 불렸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펠리페 2세의 가장 전성기를 보여줬었던 해전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레판토 해전이라고 합니다. 이 레판토 해전에서요, 누구를 이기죠? 싸워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진짜로 이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는 진짜로 적수가 없구나 라고 이런 이제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때 이 신항로 개척과 거의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디를 병합하게 됩니까? 포르투갈을요 병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뭐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에스파냐가 전 유럽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결국에는 이들의 이 움직임이요. 누구한테요? 무적 함대가 그 펠리페 2세가 자랑하던 이 무적 함대가요. 누구한테 지게 됐습니까? 영국에 이 패배하게 되면서 그 전성기가 이제는 지나가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무찔렀던 바로 그 나라, 999 영국이 되겠습니다. 자, 영국하면 이제 16세기 말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요 펠리페 2세보다 약간 뒤에. 왜 그러냐면 펠리페 2세 무적 함대를 격파했었던 왕이 누구죠? 여러분도 아시는, 제가 그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가 됐습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 1세는요. 그 말이 좀 유명하죠? 나는 어디와 결혼했대요? 영국과 결혼했다. 그래서 여왕인데요. 결혼 안 했습니다. 난 오직 영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했었던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16세기 말에 등장했었던, 이게 나온 김에 말이라고까지 합시다. 말에 등장했었던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했던 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전전강에서 배웠었던 영국 국교회가 나오게 되었었던 계기가 있었죠.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였었던 헨리 8세는 수장령을 했었지만 이 엘리자베스 1세는 뭘 했었죠? 통일령을 반포하게 되면서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지는, 국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뭐니 해도 이 무적 함대를 격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적이 없다던 바로 그 함대를 엘리자베스 1세의 그 이제 해군이 장악하게 되면서 아주 활발한 모습 보여주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적 함대 격파와 함께 같이 나오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거의 이 해상에서는 영국 해군을 막을 군대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무역에 조금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결국에는 어디 진출에 더 욕심을 많이 보여주게 되었었습니까? 해외 시장 개척에.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봐줘야 되는 게 이 엘리자베스 1세 때 나왔었던 것 중에 당시 영국 국내 상공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 상공업 중에서도 많이 발전했던 게 뭐냐면 모직물이에요. 이 모직물 발전했다. 여러분 요거 뭐랑도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 모직물의 발전과 함께 모직물이라는 건 뭐죠? 양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을 기르기 위해서 농부들을 내쫓는 그런 행위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인클로저 운동. 인클로저 운동이 바로 이 요 시대 때 등장했었다는 거. 울타리 쳐가지고 양 기르기 위해서 농민들 내쫓고 이랬었잖아요. 그게 바로 요 시기랑도 연관이 된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국의 대표적인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나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스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는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루이 14세가 나올 텐데 17세기 가면서 루이 14세가 나오기 전에 왕 한 명만 기억하고 갑시다. 누구요? 앙리 4세가 되겠습니다. 앙리 4세가 했던 거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 있었죠? 낭트 칙령. 낭트 칙령이라는 게 있었죠. 낭트 칙령은 뭐의 자유를 준 것이죠? 위그노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준 거기에 바로 이 낭트 칙령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왜 제가 요거를 먼저 말씀드렸냐면 조금 뒤에 가는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고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줬었던 프랑스의 절대군주 누구가요? 그 루이 14세는요. 루이 14세는 이 낭트 칙령을 없애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주로 상공계층에 활동하고 있었던 위구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 프랑스의 재정적인 부담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 낭트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렸고요. 바로 그 인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는요 17세기가 되면서 아주 강력한 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요 뭐라고까지 자신을 이제 칭송했었냐면 짐이, 그러니까 내가라고 되겠죠. 내가 짐이 곧 뭐다? 국가다 라고까지 그렇게 하면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루이 14세를 따르게 뭐라고도 부릅니까? 태양왕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루이 14세는요 지금도 이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 알겠습니까? 뭡니까? 베르 사유 궁전을 바로 건축하기도 했었다라는 게 바로 이 루이 14세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업적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때 이제 누구를 등용했었냐면 콜베르라는 이 사람을 등용해서요. 이때 무엇을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겼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저 앞 시간에 배웠었던 저 앞에 배웠었던 중상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보여주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루이 14세는 이것뿐만 아니라 참 욕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 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아주 좀 여러 차례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었고 무엇보다 바로 이게 나와요. 낭트 칙령을요. 이 낭트 칙령을 폐지해 버립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낭트 칙령이라는 게 뭐였었죠? 프랑스 내에서 위그노, 특히 위그노들은 이 상공 계층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이제 인정해줬던 게 낭트 칙령이었었는데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위그노들의 이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위그노의 이탈은요, 결국엔 무리한 전쟁과 함께 무엇으로요? 그 이후 나타나게 되는 국가의 재정이 이게 위험해지게 되는, 국가 재정에서 힘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까지 나왔었던 게 바로 이 루이 14세의 그런 정책들이었었다는 거. 이 낭트 칙령 폐지 이런 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것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나라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덜란드, 이 네덜란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네덜란드는요, 원래는 이제 그 전까지는 요 시기쯤에서 그 전까지는 어디에 지배를 받았었냐면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었는데요. 이 에스파냐와 무슨 전쟁을 벌이냐면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이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쟁취하게 됐냐면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독립을 쟁취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우리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야, 우리도 해외 시장 한번 개척해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이 했었던 게 뭐가 되냐면 역시 이들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어디로요? 해외 시장 진출에 열을 올렸었던 것도 역시 이 네덜란드라는 것도 같이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뭡니까? 서유럽의 흐름이었었다라는 거. 서유럽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가 있으면 또 누구도 나와줘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동유럽 들어갑니다. 이 동유럽은요, 서유럽보단 약간 시기적으로 좀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17에서 18세기경 정도에 나타났었던 게 이 동유럽의 절대 왕정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한 나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나라 누굽니까? 시아 역시 러시아가 되겠죠. 러시아입니다. 자, 러시아에서 이 사람 빼놓고는 뭐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누굽니까? 표트르 대제. 이 표트르 대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니다. 표트르 대제 나옵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이 표트르 대제는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하냐? 자기가 정말로 좀 그 서유럽에 비해서 좀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나라를 더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일로 와봐. 시찰단 좀 보내자. 우리도 저기처럼 좀 이제 좀 상공 기술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좀 배워야 되겠어. 너는 시찰단 가. 근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선소에서 한동안 일을 해요. 직공처럼. 예, 일을 하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저는 이런 시스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해봐. 뭐 이러면서 상당히 서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냈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표트르 대제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갑니다. 하나씩. 자, 표트르 대제는요, 먼저 서유럽화 정책을 펼칩니다. 이 서유럽화 정책을 펼치는데 서유럽화 정책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이거 있었어요. 면도하는 거 있었어요. 면도. 특히 여러분 지금도 사실 그 동유럽 쪽 사람들이나 이런 좀 약간 이 북유럽, 동유럽 요 분들은 등치도 워낙 큰 데다가 이렇게 막 수염 같은 거 막 안지기로 이런 좀 분들 계시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서 러시아 내에서는요, 면도를 그렇게 안 했었대요. 면도를. 이게 뭐 당시에 이제 남자의 상징 뭐 이렇게 됐던 것이겠죠. 그래서 요거 보니까 좀 뭐 지저분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좀 뭐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근데 서유럽 가서 보니까 수염 그렇게 기른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면도를 해서요.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따라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걸 왜 해? 이 좋은 걸.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수염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너네 면도 안 해? 그래서 막 사람들을 시켜서 억지로 이제 깎게도 하고요. 자, 그러면 안 깎아? 좋아, 그럼 너네 세금 내. 라고 해서 면도세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뭐 서유럽화 정책에서 이제 대표적인 뭐 면도 이런 것들 들어갔었다라는 거.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북방 전쟁도 합니다. 스웨덴이랑 이 전쟁을 붙어요. 그래서 이 북반 전쟁의 결과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발트해까지 진출합니다.
이 발트의 진출까지 보여주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 북반전쟁의 결과로 이 만들어졌었던 이 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좀 말이 어렵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북반전쟁 결과. 이게 다 표토르 대전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북반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표토르 대전은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청 배울 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표토르 대전은요, 이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경영도 강화시켜요. 자, 시베리아 경영하다 보면 반드시 어느 나라랑 부딪히겠습니까? 청나라랑 부딪히겠죠? 그래갖고 이 표토르 대제가 청나라와 조약을 하나 맺습니다. 국경성 조약을 맺죠? 그게 뭡니까? 네르친스크 조약. 당시에 이제 왕은 청나라 왕 강희제였었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여줬었던 게 바로 요 인물이라는 거. 이게 누굽니까? 표토르 대제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하나 이제 더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봐주실 인물이 이제 표토르 대제 이후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예카테리나 2세. 여러분, 표토르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이거 고민을 좀 했어요. 공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7, 8년 전쯤에 전 세계 뭐 60억 분의 1이라고 불렸던 사나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프라이드라든가 이제 K1 이쪽에서 아주 이종격투 쪽에서 이제 아주 힘을 조였었던 사람이 있었죠. 혹시 쇼도르라고 기억하십니까? 쇼도르, 표토르. 표토르 비슷하잖아요. 그냥 러시아 표토르 제제다.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카테리나 2세도 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요, 계몽군주를 자처합니다. 선생님, 계몽군주라는 게 뭐예요? 이 계몽군주라는 건 뭐냐면, 서유럽은 시민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이제 점점 근대 국민국가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러시아나 이 동유럽 쪽은요, 상공 시민계층의 성장이 좀 더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깨어있는 군주들이 위로부터 개혁을 할게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몽군주야, 이런 형태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계몽군주를 자처했었고요. 그런데 계몽군주를 자처하는데 조금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뭘 강화하냐면요, 농노제는요 강화해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예카테리나 2세가 잘 나오는 건 폴란드를요 분할 점령합니다. 이 폴란드를 분할 점령합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 분할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게 예카테리나 2세가 되겠습니다. 요거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시아시아 러시아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나라 들어갑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다음 나라는 옆에다 두 개를 못 쓸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밑에다 쓰세요. 아니면 옆에다 쓰시던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나라가 로이센 프로이센이 되겠습니다. 프로이센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이센이 선생님, 프로이센이 지금의 어떤 나라예요? 이 프로이센, 그 당시에 독일은 아주 많은 연방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국가가 바로 이 프로이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냥 독일의 전신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자, 프로이센 나왔으니까 이제 누가 나와 있어야 될까요? 대표적인 인물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그가 어느 나라였었다고요?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같이 푸프네요. 푸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푸프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 프리드리히 2세는요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네 나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땐 말이야, 나는 황제? 난 사실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황제? 이건 뭔지 알아? 나는 국가에서 제일 먼저 일하는 사람이야. 난 국가에 공복이야. 나는 국가 뭐해? 국가 제일해. 공복이야.
라고 본인을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프리드리히 2세의 그런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요. 그 역시도 계몽군주를 자처합니다. 이 계몽군주를 자처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전쟁을 벌여서요. 어디를 차지하면 이 지역은 여러분 좀 기억해 두세요. 슐레지엔. 이 슐레지엔을 차지합니다. 이 슐레지엔 지방을 차지했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계몽군주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보다 이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어요. 종교에 대해서 이 관용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프리드리히 2세가 나온다면, 만약에 문화파트에서 나온다면 요게 나올 겁니다. 우리 루이 14세가 지었었던 이 건축했었던 건축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맞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있었죠? 여기에 이 베르사유 궁전이 있었다라면 프리드리히 2세가 지었었던 것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수식 궁전이 있습니다. 상수식 궁전이 있습니다. 상수식 궁전. 요거 얼마든지 비교돼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마 다음 강에 이 문화파트 17, 8세기 문화파트 할 때 여기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그다음에 프리드리히는 상수식.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남은 칸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요제프 2세. 요제프 2세입니다. 야, 요제프 2세 역시요. 요제프 2세 역시요. 요제프 2세 역시요. 계몽군주를 자처했습니다. 좀 자처한 사람들이 많죠. 이 계몽군주를 자처했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내정 개혁을 보여줬었어요. 이 내정 개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요. 농노제를요. 폐지시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아주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발에 의해서 실패했었던 인물. 특히 여러분 이 농노제 폐지 같은 건 요제프 2세 잘 나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카테리나 2세는 농노제 강화, 그다음에 폴란드 분할 점령. 요거 이제 나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니 해도 여기 파트에서 이 동유럽 파트에서는 표토르 대제랑 프리드리히 2세가 거의 이제 단골 손님들입니다. 자, 표토르는 러시아고요. 그다음에 뭐 북방 전쟁이라든가 그래서 발트에 진출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베리아 경영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서유럽화 정책으로 뭐 면도 같은 거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프리드리히는요. 프로 2세의 그런 그 지도자로서 국가 제1의 공복을 자처했었고요. 계몽군주도 자처했었고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슐레지엔 차지했었다. 뭐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이었었고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상수식 궁전 건축했었던 인물이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누가 있었죠? 우리 서유럽에서는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하나씩만 다시 보고 갈게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펠리페 2세. 펠리페 2세가 나온다면 누가 나올까요? 요거 나오겠죠. 레판토 해전. 레판토 해전, 포르투갈 병합했었고요. 그렇지만 이 무적 함대가 영국에 대해서 패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상당히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요. 통일령이 여러분 통일법입니다. 같은 겁니다. 있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국 국교회가 등장하게 되었었고 무적 함대를 격파하면서 동인도 회사 막 나오게 되면서 해외 시장을 아주 활발하게 개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국내산 공업 나오면서 모직물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결국엔 이것으로 인해서 뭐도 나오게 되었었다라는 거 하나 더 추가합시다. 뭡니까? 맞습니다. 인클로저 운동이 나오는 그런 상황도 여기 이 엘리자베스 1세 때 상황이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프랑스는요. 이 앙리 4세 때 낭트 칙령에서 요 낭트 칙령은 뭐라고 했었죠? 위그노에게 종교 자유, 위그노를 인정해 주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었었는데 루이 14세는 뭐 베르사유 궁전하고요, 뭐 중상주의 펼치면서 지문국 국가 뭐 이러면서 지미국 국가 이러면서 뭐 태양왕을 자처하면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누적돼 있던 전쟁 거예요. 낭트 칙령을 폐지하게 되면서 누가 이탈한다고 했었죠? 위그노가 이탈합니다. 근데 이 당시 위그노들은 다 뭐라고 했었죠? 많은 수가 상당히 상공 계층이어서 결국엔 이들의 이탈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이 프랑스의 경제적인 거, 특히 이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 에스파냐 지배를 받았지만 독립전쟁으로 독립을 쟁취했고요. 그 이후 네덜란드 역시 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면서 해외 진출에 대해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거. 되셨겠죠? 여기까지 흐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왕정의 구조입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 만약에 내신 문제나 이렇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뭐 블랭크를 아마 채우는 문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신 문제라면요. 그래서 뭐 상비군이나 관료제를 바탕으로 절대 이 왕정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 특히 여기 있는 이 중상주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었죠? 프랑스에 콜베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권 신수설 뭐 보댕이라든가 보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분이 바로 이제 펠리페 2세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으로 보면 이게 좀 약간 남자가 다리가 좀 너무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때는 이게 뭐 아주 그냥 멋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펠리페 2세 어느 나라입니까? 에스파냐. 대표적인 게 뭐 있었죠? 무적함대 레판토 해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주된 업적 뭐 있었죠?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격파. 그랬었죠? 통일령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상공업, 특히 모직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활발해지는 모습 등장했었다라는 거. 그 누구랑 결혼했다고 합니까?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라고 할 정도로 평생을 이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셨던 분 바로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루이 14세입니다. 어우 막 벌써 더워 보여. 일단 누굴 뭐라고 자처했었다고? 태양왕 자처. 태양왕 자처 맞죠? 태양왕을 자처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있었습니까? 콜베르 등용해서 중상주의 펼쳐 나갔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이 베르사유 궁전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베르사유 궁전에 나와 있는 그림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뭐 프랑스를 가면 꼭 가봐야 되는 뭐 그 이제 제1의 문화 유적지가 되겠죠. 베르사유 궁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프리드리 2세입니다. 프리드리 2세 어느 나라였었죠? 맞습니다. 프로이센 나왔고요. 이게 바로 상수시 궁전입니다. 상수시 궁전까지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 때라고요? 프리드리 2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문제 한번 1번 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12년 6월 문제입니다. 가나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가의 편지 봤더니 보슈의 선생. 보슈가 누구죠? 내가 설명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왕권 신수설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미국 국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헤헤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지미국 국가니까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신민으로부터 받은 복종과 존경은 공짜로 얻어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정의와 보호의 대가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루이 14세 확인됐고요. 나 보겠습니다. 볼테르 선생, 이제 뭐 편지를 쓰는 형태로 인물을 밝히고 있네요. 당신과 같은 시대를 산다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군주가 국가 제1의 공복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제1의 공복이다. 이거 누굽니까? 프리드리히 2세가 되겠죠? 프리드리히 2세가 되겠습니다. 자, 가는 루이 14세, 나는 프리드리 2세입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는요 7년 전쟁을 주도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루이 14세는 어떤 나라죠? 프랑스입니다. 여기 프리드리히는요 프로 2세이죠. 그런데 이 7년 전쟁은 어디랑 싸운 것이냐면요 오스트리아랑 이 프로 2세이랑 싸운 거예요. 특히 오스트리아가 주도했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요것은 이제 프랑스와 관련된 것이니까 1번은 답이 안 되고요. 2번입니다.
갑니다. 낭트 칙령을 발표하였었다? 아니죠. 낭트 칙령은 앙리 4세가 발표했지만 이 루이 14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 낭트 칙령을 다시 없애버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2번도 역시 아니게 되겠고요. 3번입니다. 농노제를 폐지하였다 나오는데요. 프리드리히가 농노제를 폐지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농노제 폐지는요.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니게 되고요. 3번은요. 자, 프리드리히 2세는요. 상수시 궁전을 건설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5번입니다. 가나는 그러니까 루이 14세와 프리드리히 2세는요.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하였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들은 뭐 그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 요거 꼭 기억하십니다. 지미국 국가다. 예, 국가 제1의 공복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했었던 건 누구만 해당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프리드리히 2세만 해당되지 이 루이 14세는 해당되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요 5번도 틀렸으니까 올바른 거 찾으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자면 이렇게 나오네요. 2011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 회고록에서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애. 나는 독일인으로서 러시아 왕가의 남자와 결혼했대요. 그럼 나는 독일인이지만 러시아 쪽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되었군요. 후에 남편을 퇴위시키고 왕좌에 올랐다. 되게 거친 여성 같습니다. 왕좌에 올랐다. 돌이켜 보면 평생을 권력 투쟁 속에서 살았다. 농민 관람과도 맞서 싸웠다. 하지만 계몽 사상에 감명을 받아 내정 개혁에도 힘을 썼다. 이는 군주 정치의 진정한 목적이 백성들을 가장 높은 선에 이르도록 올바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그래서 후세가 나를 폭군이 아니라 계몽 전제 군주로 기억해 주리라 믿는다. 여기서 여러분 이 계몽 전제 군주로 지금 자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여성은요 예카테리나입니다. 예카테리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 예카테리나 2세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 보면 되겠죠. 예카테리나 2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농노제를 폐지하였었다. 농노제 폐지는 여러분 뭐 했었죠? 요제프 2세가 되겠습니다. 1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2번입니다. 상수식 궁전을 건설하였다. 이거 누구죠? 프리드리히. 프리드리히 2세가 되겠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수식 궁전 여러분 보시다시피 진짜 보기에 계속 나오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3번입니다.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 격파 누구죠? 펠리페 2세 나오면 안 되지. 펠리페 2세는 무적 함대를 갖고 있었던 당시에 이제 절대 운영이 되겠고 이거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죠.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는 에스파냐 무적 함대 격파와 통일령, 통일법 있었었고요. 등등의.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 만들어서 그 이후 영국이 활발한 해외 진출하는데 가장 기여했었던 인물. 나는 누구랑 결혼했다? 영국과 결혼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는 등 영토를 확장시켰다. 이게 바로 예카테리나 2세가 가장 큰 업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고요. 5번입니다. 자, 귀족들의 수염을 자르는 등 서구화를 추진하였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트르트르 표트르. 표트르 대제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여러분 여기 파트의 문제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인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파트의 문제들은요 각각에 있는 인물별, 우리가 문제에서 풀어봤을 때 아시다시피 딱딱 정해져 있는 벌써 10명 안짝의 인물들 아닙니까? 그 인물들로 해서 이 사건들 던지고 나머지 것들 혹시 이 사람 알겠니? 이 사람 알겠니? 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인물별로 한 번씩 딱딱딱 정리해 두시면 그 이후에 문제를 푸시는 대로 전혀 문제 없이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는 이제 문화 파트, 특히 17세기와 18세기의 문화를 비교하는 게 거의 주류를 이룰 거거든요.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들만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가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왕!